약자와 더불어 힘을 내고 싶은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학벌 상속 금지법은 안 만드나? 우리가 학벌 이야기를 했고 학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학벌이 상속됩니다. 요즘 언론 문제다, 그것을 중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만한 법도 만들고 그러던데 윤미향 금지법이라 해가지고 개인에 대한 어떤 그걸 이렇게 만들려다가 또 그만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학벌을 상속하는 건 못 막을까요, 법으로? 아마 못 막을 겁니다. 언론도 이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사람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벌을 상속하는 것은 더욱더 금지 못할 겁니다. 부모들의 고민이 뭡니까? 돈과 자녀입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노후 마련하고 자녀 잘 가르치려고 하죠. 자식 농사는 자기의 후대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시합니다. 그리고 3대 가면은 열첩이 손자 하나 못 당한다고 손자 하나가 그렇게 재롱을 떠는 것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손인데 우리 큰아들 낳았을 때 가만히 바라만 봐도 재밌고 배도 안 고픈 듯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학벌을 좋게 하고 그리고 직업도 좋은 직업 마련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려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이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성적은 상관성이 큽니다. 건국대 최필선, 그리고 경희대의 민인식이, 최필선 교수와 그 다음에 경희대 민인식 교수가 사회계층 이동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라 하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보니까 부모가 고졸 미만이면 자녀는 내신에서 1, 2등급은 내신 1, 2등급은 3.3%, 그런데 수능에서는 0.8%. 그러니까 자녀가 고졸도 아니면 고졸 미만이면 부모가 그 자녀는 내신에서도 성적 잘 못 맞을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는 더욱더 수능이니까 더 부모의 학력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대 이상일 때는, 부모가 전문대 이상일 때는 내신에서도 잘 맞습니다. 내신에서는 16.12등급 맞을 겁니다. 이게 지금 1, 2등급 이야기하는 겁니다. 16.2%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더 잘 맞아서 20.8%. 그러니까 부모가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다면은 자녀에게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그 밖에 전형 요소인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구술이라든가 그리고 실기 이런저런 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학력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자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까? 이거 역시 학력도 그렇고 재력도 그렇고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하고 스카이를 조사해 봤습니다. 스카이는 말 그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죠. 그런데 이 스카이가 행정고시 같은 것도 보면 60% 정도 합격하고 4년제만 따져서 우리나라에 18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 출신, 이 세계대학 출신이 행정고시 약 300명 안팎을 뽑는데 거기에서 60% 정도, 180명 안팎을 세 대학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스쿨이 27군데든가요? 로스쿨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을 뽑는데
10년 넘게 조사를 해보니까 11년간이던가요? 지금까지 로스쿨에서 뽑은 사람들 출신 대학을 보니까 47% 이상이 47.5%던가요? 스카이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역시 시험 잘 봐서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되려고 하는 이 로스쿨에도 좋은 대학 출신이 많이 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스카이에는 누가 가느냐 하고 그 부모들의 재력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대개 기초 수급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차상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2등급으로 나누던가. 이게 참 재력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거, 이거 직업에도 뭐 빈부차, 귀천차 없어야 되는데 직업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학력에서도 재력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1에서 1분위까지 해가지고 스카이에 얼마나 가느냐 보니까 14.16%입니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으로 보는 겁니다. 14.16%가 이 세 등급에서 가는 겁니다. 인구 대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봤지만 이 고졸과 그 다음에 전문대졸 이것을 통계낼 때 뭐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언제 나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 논문을 직접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게 논문으로 둘이 공동 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면은 그런 그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어떤 그 기간 짧은 기간에 내지 않고 믿을 만한 어떤 그런 통계를 통해서 그런 그 뭐랄까요 분포도 지닌 그런 표본을 추려서 연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인구 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안 보았는데 이렇게 세 등급이나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1분이 해당되는 사람 자녀가 스카이에 진학한 비율이 오랜 게 아니고 이것도 조사한 겁니다. 9년, 8년 안팎이던가요? 14.16%이고 그 다음 가장 잘 사는 10분위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놀랍게도 29.65였습니다. 29.65. 한 분위만 하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적겠지만 아주 부자도 적습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만 제외하면은 뭐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88%를 준다고 하죠. 그러면 상위 12%에 드는 사람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력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은 경기도만 빼고 아마 이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그러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쩐다? 공부도 잘해서 스카이에 가는 확률이 여기 아래 최하위에서 세 등급이나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많이 뭐 한 10씩 이렇게 본다면 여기 30이죠. 근데 여기 10인 셈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두 배를 되니까 아마 뭐 10배 이상 큰 차이를 내는 겁니다. 세 등급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한 등급에서 이렇게 두 배 정도 되니까요. 물론 이제 여기저기서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느냐 해서 이 아래 계층에 비해서 최상 계층은 뭐 10배를 쓰느니 20배 쓰느니 투자 대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사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고 결과만 놓고 볼 때 국가장학금이라는 걸 보고 근데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은 이 윗단계 그 8등급 이상은 안 주던가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이 공직에 있다 보니까 둘 대학을 졸업했지만 뭐 국가장학금 신청 거의 왜 해당 안 된다는 걸 뭐 알고 있으니까 이처럼 해당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아래에서는 아마 그런 것이 적을 것이고 위에서는 여기는 뭐 거의 다 신청할 것이고 위에서는 신청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테니까 통계 정확성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저런 연구를 하는 이런 그 통계로 보아서 재력과 학력이 얼마나 자녀에게 특히 자녀의 학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인구 숫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저런 것이 좀 불명확한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대학 스카이에 진학한 학생들을 국가장학금이라는 그 기준으로 뭐 거의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지금 현행 입시 제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인맥, 정보,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부모의 학력이나 학벌이나 재력이 좋으면 유리한데다가 거기에 부모의 정보력과 인맥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 뭐 아버지는 필요 없고 어머니의 정보력, 이게 그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이 교수였던, 어머니도 교수, 아버지도 교수였던, 이번 조국에서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국 딸 조민이 이번에 뭐 부산 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되게 1, 2심 정경심이죠. 조국의 부인이죠. 1, 2심 재판에서 그 7대 뭐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거짓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 7대 스펙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조민의 내신이니 학생의 뭐 활동이니 인턴, 유엔 인턴이니 또 뭐 그 병원에서 인턴 또는 그 부산 뭐 어디 호텔이던가요? 그다음 뭐 봉사활동이니 표창장이니 또 물리캠프 그거는 뭐 공주던가요? 그런 그 활동들이 거의 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건데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국과 정경심 누굽니까? 부부 교수요. 둘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밀한 작업을 하는 데는 저처럼 전북대 나온 사람이 어쩌다 전북권을 벗어나는 수도 드뭅니다. 전북대 교수는 될 수 있어도 전북권을 벗어난 다른 대학, 이를테면 광주 가서만 해도 하는 거 힘들고 충청도 가서도 교수하는 게 힘듭니다. 전북대 출신은. 드물게는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는 전라북도, 많이 가야 그다음 전라남도 정도, 전라도권, 호남권을 벗어나기 힘든데,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출신은 서울대 교수에서부터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죠. 골프 문제에서 성골과 육두품으로 생각은 하면 됩니다. 전북대는 육두품도 안 될란가요? 아무튼 이렇게 그런 인맥이나 정보력을 통해서 그 은밀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수시에서 통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부모 찬스를 이용할 꿈도 못 꾸죠. 제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부모 초졸도 아닌 부모한테서 어떻게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정보를 듣습니까? 무슨 인맥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력이 약한 속에서, 학력이 약한 속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뭐 공동저자,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 사실은 교수들끼리도 이게 공동저자일 때 알력이 있습니다.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써낸다 하더라도, 시간강사가 써낸다 하더라도 지도교수가 그 공로를 다 차지하고 조교나 시간강사는 이름도 못 넣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에서, 전라도 모 대학에서는 그 시간강사가 교수 자리 하나 보고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의 논문을 대신 썼는데 그 대필에 자기 이름 넣지도 못했잖아요. 전부 다 지도교수의 이름으로 썼는데 그 대신 써준 논문이 그렇게 많아도 아마 이제 그 교수 임용할 때 또 임용도 안 했는 것 같은가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어가지고 한때 시끄러웠었잖아요. 이럴 정도인데 조교나 시간 강사, 그리고 그 석박사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좋은 교수 만나야 공동 저자로 넣되 주저자로는 아니고 뭐 부저자로라도 넣어주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감사의 말에다 한마디라도 써주면 다행이고. 그런데 고등학생이 공동 저자라는 것은 아마 석사 이상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은 아마 꿈도 못 꿀 겁니다. 천사 같은 교수 만나면 몰라도. 그런데 저학력으로서, 빈자로서 그런 부모가 이 조국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을 보면 참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따지지를 못하는 거죠.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냥
교수 또는 서울대 교수 하니까 정말 받드는 거죠. 오늘 보니까 또 뭐 조국의 어머니가 조국을 예수처럼 얘기를 했다나요? 자기는 말이하고. 아무튼 참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부모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부모가 재력이 좋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죠. 저학력 빈자로서, 약자로서는 그거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스스로 공부해서 정보를 잘 취득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전주에서 이렇게 학원을 오래 해봤는데, 취약한 그 부모일수록 그런 그 신문만 읽어도 될 만한 정보를 스스로 얻지 않고 모든 것을 기대하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또 알파로는 뭐냐면은, 그 재력을 가진, 학력을 가진 부모가 도시에서 산다면 더욱더 유리합니다. 수시는. 왜? 전주 인구가 이를테면 60만입니다. 65만이죠. 근데 군산과 익산은 두세 번째 도시라고 하는데 30만도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논술학원 했는데, 전주에 논술학원이 10개 있다면 인구 대비로 봐서는 익산이나 군산에도 한 30만 안팎 되니까 한 5개는 있어야 되겠죠. 어림없습니다. 여기 전주에서 10개가 산술적으로는 2배 조금 넘지만 운영이 된다면 논술학원 익산과 군산에는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도 시장이 형성 안 되는 겁니다. 사교육 시장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수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논술이네, 면접이네, 구술이네, 실기네, 이런 것들 어떻게 이 중소도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는 대도시, 부자 부모, 학벌 좋은 부모, 이런 데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런 찬스를 그대로 쓴 거죠, 조국 부부는. 그리고 초미는 그런 찬스를 10분 이용해서 이제 어학전문대학원에 갔던데, 아무튼 입학 취소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절차가 뭐 복잡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학벌 상속 금지법은 바로 뭐냐? 정시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중심으로 보면서 내신도. 근데 이 내신 확대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평가를 믿고 대학에서는 그 연속성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내신의 신뢰성, 그 다음에 대학에서 교수들이 전형하는 그 전형의 신뢰성, 이것이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걸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여온다고, 서방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토양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노무현이 그 입학사정관 이제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서 확대 이렇게 재생산된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은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정시와 수시를 뭐 1대1, 50%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시는 한 30% 안팎, 그 다음에 정시를 70% 안팎,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관여해야 할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플러스 알파에서는 자녀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시험 보는 겁니다. 조국이 그랬잖아요. 정경심이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학 능력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입학 뭐랄까요, 사정하는 기간을 좀 줄이기도 하고 단순화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통해서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좀 뭐랄까요,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 할까요? 한 해 내내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1학기 때부터 만약에 수시 막 하고 그런다면. 방학 때부터 한다 하더라도 2학기는 내내 뭐 원서 쓰고 그러느라고,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정된 학생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수업 분위기도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게, 이 플러스 알파일 때 부자, 도시 사는 사람, 이렇게 재력과 학력이 좋은 부모, 자녀, 이 사람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한 게 9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정시가 줄어들면서 도시, 지방도시, 그리고 지방 소도시나 읍면 이런 단위에서는 좋은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지방이 불리하게 지금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신을 통해서는 수시도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 정상화라든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그것이 긍정적인 기여도 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한 30% 안팎을 두고 정시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에 나가려는 후보 중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 말은 못 들었는데 홍준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준표 의견에 그래서 저는 저거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학부모도 학생도 환영할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교육 불공정 문제 이거를 상당히 해소하면서 뭐랄까요, 사교육비도 줄이는, 수능도 물론 사교육비가 되지만 사교육이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면은 도농 격차가 줄어들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벌 상속 금지법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학벌 상속을 뭐 줄이거나 완화하는 방법은 있는데 오늘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줄이는 게 저는 그 길이라고 봤고,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 없고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사교육기관에 한 15년 있었고 교육 경력 한 30년 안팎 쭉 보면서, 그리고 도시에서 약자들과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 볼 때 두 자녀는 둘 다 대학을 나왔지만 하나는 수시로 들어가고 하나는 정시로 들어가고 그랬나요? 둘 다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사교육기관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